20일 꼬불꼬불 산길을 걷다 보면 막 빽빽하게 산에 둘러싸인 웅팍한 작은 마을이다. 그래서 여기를 신뢰마을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뢰가 무슨 뜻일까요? 신뢰? 신뢰합니다 할 때 신뢰가 그거는 왜? 시루. 떡지는 시루. 시루가 강원도 산수로 신뢰입니다. 이 마을이 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금명산인데 산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산 시루가 있다. 선생님이 1938년 이남 일녀 중에 7번째 차남으로 태어나서요. 굉장히 부잣집, 아주 명가라고 할까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구대주 할아버지께서는 숙종 임금의 외할아버지셨고 할아버지께서는 6,000서 이상의 농사를 짓던 대농이셨고 아버지 때에는 서울에 99칸 집을 지니고 오로란 내리라 살정부 굉장히 부잣집이셨습니다. 근데 애성탑에서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 이어서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누나를 선 무모성 이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유년기를 지냅니다. 12살에 서울 제동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15살에 희문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희문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일생에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인물을 만나요. 안회남 씨라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뭐 남산공원도 다니고 뭐 시운정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나오는 서양 무성공학도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 청소년기는 잘 지낼 수가 있었는데 학교 수업을 너무 많이 빼먹어서 1년 유급을 합니다. 이렇게 1년을 더 다니고 있는 졸업반 무렵에 서울 종로 있었던 어느 골목을 지났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을 보고 손을 잡아서 그 길로 그 여인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분이 종로에 있는 조선시장에서 조선 팔동 영상대회를 본다 소리를 듣고 가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판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동편제 판소리 명창 박록주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박록주 씨 판소리를 하면서 매일 편지를 보내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공연장마다 쫓아가서 그래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박록주 씨는 선물 다 돌려보내요. 뭐 양말 치마저고리, 뭐 털신, 뭐 금반지 막 이런 가죽신 뭐 이런 걸 선물을 했는데 선물 다 돌려보내고 만나주지라 선생님이 어느 날은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는 박록주 선생님을 영무합니다 썼는데 나중에는 당신이 오늘 처형을 해주는 걸 내가 봤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 오늘 만나지 않다. 언젠가 나를 꼭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더니 그래도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너 이렇게 씁니다. 스토커. 네, 요즘은 스토커죠.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자유연애 시대를 하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이 편지를 쓰는 그 연애 편지가 더 많았던 시절이고 김예정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말을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희문고등학교 다닐 때그 누런 교정, 맑은 교정에서 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낯선 사람이지 낯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말을 심하게 못해요. 일단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게 아무래도 편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열렬한 편지로만 보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박록주 씨한테 짝사랑을 하다가 실현을 당했습니다. 선생님이 22살에 영대 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도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6개월 만에 제자를 잘렸죠. 그래가지고 학교도 뭐 잘리고 시련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고향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때가 뭐 6월, 뭐 5, 6월 여름 이쯤입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고향의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할 일 없고 하니까 금명산에도 올라다니고 동네 들길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뭐 들에서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고 녹음이 우거지고 뭐 새가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굉장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서물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아늑해 보이고 아주 못 가져가 보여 보이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다니면 다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 댁에 뭐 머슴집이라든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족들, 하이들 있잖아요. 다 그런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캔마루에 앉아서 뭐 얘기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일도 모르고 남자들은 맨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고대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도 6개월 만에 이미 퇴학을 합니다. 거기는 그냥 입학만 해놓고 퇴학을 해요. 자신이 자퇴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향 모습도 보고 그 당시에 선생님 그 둘째 누나가 이제 결혼했다 실패를 하고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그 금강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형이죠. 매형이 저 유정이 저렇게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거리만 하냐. 금강에 내가 일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 좀 하라. 그래서 뭐 예산금지 이런 금강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관리직으로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금강 체험도 하고 또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다니면서 이제 수첩에다가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 얘기들 들은 것들 다 수첩에 메모를 하고 다니면서 또 직접 눈으로 보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지내고 계신데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어려우니까 계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설 듣고 가보시면 알겠죠. 거기 생가가 있거든요. 초가. 이제 거기에 그 사랑방에 동네 사람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계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녀회도 만들고 농무회도 만들고 농무가라는 노래까지 직접 지어서 가르치면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름 퇴치 운동, 그 다음에 마을 길러주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서울에 있던 아내나니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아 너 왜 그 고향 마을에 서송생활만 하냐? 서울에 가서 소설을 하고 공대표로 써봐라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안혜남 씨는 1년 전에 발이라는 작품으로 신춘문예 당선을 해서 이미 소설가가 돼 있었고 그 안혜남 씨 아버지가 그 조선 말에 안국선 씨라서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을 쓰시고 또 일제에서 어느 정도 직급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요즘 말하면 공무원급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안혜남 씨 집에 가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책도 많고 아버지도 소설가고 그래서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안혜남 씨마저 소설가가 돼서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서울로 갑니다. 가서 본격적으로 습작을 해요. 그래서 24살에 제1선이라는 잡지에 상부를 나그네라는 작품하고 신여선이라는 잡지에 총각과 매공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잡지에 글을 실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아주 내진을 해서 25살에 조선일보의 소낙비라는 작품하고 조선중앙일보의 노다지라는 작품으로 신춘문예 등단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날개를 쓴 이상한 소설가 있죠.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그분의 공로로 부인회라는 운임에 같이 회원이 됩니다. 후기 멤버로. 그러고 이제 글은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즈음에서 선생님이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학교에 다닐 때 뭐 치질 수술도 하고 고등학교 때 투포환을 하다가 투포환에 맞아서 늑막염도 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이제 결핵이 오면서 그런 것들이 결핵성 치료, 결핵성 늑막염으로 합병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1936년 또 한 분의 아까 이제 박록주 씨가 선생님 일생에서 이제 두 번째 여성으로서 첫 번째 영향을 끼친 분이다 그러면 인생에 이제 세 번째 영향을 끼친 분은 박봉자 씨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 당시 여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5월에서 그분들의 결혼 플랜 이래가지고 한쪽에 나는 어떠한 남편을 맞이했다. 또 한쪽에는 나는 어떠한 부인을 맞이했다. 그렇게 글을 실었는데 김희정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필병을 찾아
만약에 그 여자가 허락만 한다면 결혼을 해서 동네산 제1공에 음악사를 하나 짓고 그 여자가 한 3일만 dak별도 하지 않고 그 dak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실 거예요. 근데 뭐 그 여자가 만약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만이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박봉자 씨는 뭐라고 써요? 아마 그분은 이화여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창 시절에는 좀 강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을 신학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는 어딘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 나이가 되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에 관해서 글을 쓰는 문인이었으면 좋겠다. 이 김희정 선생님이 그 글을 다 해서 편지를 5월 한 달 동안 한 통씩 31통 썼어요. 어머니 그 스토커라고 안 가시고 최고는 그게 이제 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스토커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스토커예요. 네? 그 사람들이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럼요. 따라다니기만 해도 따라다니기만 요즘 개념으로 들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은 편지로밖에 사랑을 못지 여자 앞에 서면 너무 떨려서 말도 더듬고 막 이럽니다. 근데 답장 받았을까요? 그래도 혹시 박봉자 씨는 좀 답장을 하셨을까요? 네. 그래 내라고 하시래도 스토커라고 그러시더니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글을 잘 받았을 때 글은 잘 쓰셨죠. 근데 6월에 박봉자 씨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랑 결혼하냐? 부인의 같은 멤버인 문학평론가 김한태랑 결혼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시간 나가시는 분 짝사랑인데 건강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니까 선생님이 5째 경기도 광주 지금 하나시죠. 거기에 살고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유정을 내려서 일어나라 선생님이 눈을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셔서 빛이 들어온 그 창문 다 휘장을 쳐서 가리고 벽에다가 경허라는 장을 써서 붙이고 거기서도 이제 그야말로 선생님은 목숨을 갈아서 글을 쓰신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한 통 편지를 남기는데 필승전이라는 편지를 남겨요. 필승이는 누구냐면 안혜남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안혜남이 쓴 거죠. 필승하는 발로금이 꺼져간다. 근데 나는 꼭 회복하고 싶다. 네가 알다시피 이 병이 잘 먹어야 하는 병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외국에 사람들이 많이 읽을만한 탐정 소설을 한 2권만 소개를 해다오. 내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한 50일 안에 보내주면 내가 그걸로 돈 한 100원만 마련해서 보낸다고. 내가 그 돈으로 다 한 30마리 사서 모아놓고 다른 돈을 들여서 구렁이 살모사 30마리 모아놓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답장 꼭 기다려. 편지 쓰셨는데 답장도 못 받고 11일 만에 1937년 3월 29일 29이라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잣집인데 왜 약속을 돈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김미정 선생님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동안 형님이 이제 재산까지 다 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만에 전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년에는 약 싸먹을 돈도 없어요. 선생님이 결혼도 못 하셨어요. 또 선생님이 사망을 하니까 가족들이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렸습니다. 선생님 무덤도 없습니다. 이 집이 무덤을 뭐 쓰지 못할 정도의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손상은 있었고 조상들도 있었고 한데 나중에 이제 결핵 환자가 하니까 가족들이 화장을 했겠죠. 또 선생님이 가족도 없고 결혼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남 씨가 좀 지나가 와가지고 유정이 유품을 다 자기한테 달라. 내가 서울에 가서 유정이 유거직을 내거나 퇴고직을 내겠다. 근데 그 아내남 씨가 1948년에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좀 자유로웠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와서 뭐 설령 어디다 두고 갔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유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도. 예, 여기가 지금 기념관이잖아요. 많이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 쪽에. 가면은 뭐 작가들이 쓰던 만년필 하다못해 만년필이라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예, 뭐 입은 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그 이제 그런 거는 저 남자 건데. 남자 건데 이제 워낙에 유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시절에 입었을 만한 많이 하나 갖다 박아놓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쓰시던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유품이라는 건 하나도 남아있죠. 선생님은 오로지 작품으로만 만드신 거예요. 이름 작품. 그렇죠, 작품. 선생님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하신 게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소설, 소필, 동화, 번역, 어디 또 이제 잡지 같은 데 스용풀, 편지 이런 거 다 해서 56작품 남기셨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편. 내가 잘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의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1930년대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냥 시골의 특히 농부들은 자기네가 예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짓고 있던 농토도 그 일본의 뭐 토지 정리 사업할 때 이건 내 조상부터 내려온 땅인데 뭘 어디 등록을 해? 이러면서 안 해가지고 뭐 일제한테 뺏기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 땅인데 내가 소작인이 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나 나름한테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도 정작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하면 자기네들은 좁쌀죽 한 끼도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한 2년을 좀 하시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런 실상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서는 사투리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서는 일상생활 그리고 이 지방의 토박이로 그걸로 전부 나중에 작품을 쓰신 거예요. 선생님 작품 중에는 한자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 시절의 지식인들이 많이 썼던 한자는 선생님 작품에서는 한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의 주양의 언어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궁핍하고 정말 죽기 직전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그리면서도 뭐 일제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공공이라든지 동백고 읽어보셨잖아요. 선생님 작품.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스토리 하나만으로 굉장히 막 읽다 보면 막 웃었잖아요. 또 뭐 공공에서 정순이하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라든지 동백구체서라든지 그게 어떤 극한 상황을 해학으로 웃음으로 풀어내신 작가다. 그래서 해학의 작가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셨고 또 다들 농촌 작가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선생님이 도시 빈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썼습니다. 땡볕이라는 작품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농사질 땅도 없고 땅도 이제 저 마름이나 지주한테 잘 밑보이면 땅 떼이고 그럼 어디 가서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서울에 가서 뭐 막노동이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서울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농촌에 빈민이 서울에 가서 또 빈민으로 사는 거죠. 도시 빈민으로. 남의 집 흉노, 남의 집 횡단살, 뭐 전차운전사, 뭐 지게꾼, 구두닦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도시의 밑바닥에 인생, 도시 빈민들의 이야기도 선생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1930년대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우리 도시 농촌의 밑바닥의 인생, 막무가내 같은 인생, 도시 빈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도 해학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아까 이제 또 이렇게 박봉자 씨한테 한 통의 편지도 못 받고 결국은 자기가 같은 동호회한테 그 부인으로 보냈는데 그 후 얘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시면 얘기 안 해요. 그 박봉자 씨가 그 김한태 씨도 원래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3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하고 미국을
하셨는데 1974년인가 70년대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문학사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유정의 편지에 답장을 못한 이유는 내가 편지를 못 받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빠한테 피공이 다 뜯긴 편지를 한꺼번에 받아갔다. 그 오빠가 누구냐 하면 떠나가는 배라는 시를 쓰신 용화 박용철 시인이었습니다. 박용철 씨 오빠가. 아마 예전에는 또 그 아무리 자유연애 시대다 하지만 그 오빠가 좀 그 여동생들의 연애라든지 결혼해서 관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그리고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월에 결혼을 했다는 거는 이미 결혼 날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커트를 준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한꺼번에 받아봤을 때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이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이래서 자기가 아무리 자유연애를 구사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편지가 열정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그 편지 남아 있나요? 편지는 궁금하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저기 뭐야 안혜남 씨가 다 이품을 가지셔가지고 박근혜 씨한테 갔는데 어떻게 안혜남 씨가 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이제 뭐 써놓은 게 있었겠죠. 홍자 씨 그잖아요, 소유가. 근데 박봉자 씨도 그거를 없애버렸나 봐요. 신랑이 볼까봐 없애버렸는데. 결혼을 한 여자가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굳이 자기 남편하고의 연애 편지면은 보관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없었죠. 그러니까 안혜남 씨가 그 월북하기 전에 그 선생님의 자료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김유정에 대한 거. 안혜남의 경허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김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글의 재료로 많이 썼어요. 선생님의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박봉자 씨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안혜남 씨가 쓴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박록주 씨도 그 70년대 왜 그랬는지 박록주 씨도 한국일보라든지 뿌리 깊은 나무에 이제 그 나의 이력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실었었는데 그때는 자기는 너무 어린 학생이었고 대학생 자기는 이미 그러니까 옛날에는 판소리다 하긴 했지만 기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부잣집에 첩으로 머리 없는다 그러죠. 부자한테 머리 없이는 첩이 되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폰서죠. 스폰서가 있었고